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비열한 도발. 2. 한국의 무서운 보복. 3. 서해의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군사 도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서해에서도 중국의 실탄 사격이 진행되는 등 한국에게도 암운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계속 도발하는 중국의 입을 막을 만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초래한 위험,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당사자인 대만은 중국의 군사 훈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만 근처에 함정을 보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 모두를 적으로 가정하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을 향해서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날 선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죠. 중국은 대만을 육방향으로 포위한 뒤 포격 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심지어 중국 함대까지 대만 해협 근처로 보내 시위를 했죠. 대만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8월 10일에는 두 진영 소속 함대 20척이 대만 해협 중간선에서 대치하기도 했죠. 그 와중에 한국 역시 불똥을 잇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만이 아니라 서해상에서도 중국 해사국은 6일부터 15일에 1위까지 한국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군사 훈련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 장쑤성 레닌강 앞바다 등 이 지역의 통제를 금지하고 실제 사격이 진행되는 등 서해 바다가 긴장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 연안에서 시행되는 훈련이기에 다른 국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특히나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무차별 사격 훈련과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화풀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본격적인 군사 훈련을 나선 것은 한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벼이 보질 않았죠. 브루스 베넷미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실사 훈련의 의도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 양쪽을 향해 위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실행하는 훈련이라고 봤습니다. 레닌강 앞바다는 중국 해군 부대가 출격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만약 중국과 한국이 전투에 나설 경우 대규모 부대가 출격할 만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전투를 상정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미 안젤로 주립대 브루스 벡터 교수도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최대한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중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행동이 더욱 한국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8월 9일에 열린 칭다오 회담과 겹쳐 서해상의 군사 훈련을 했다는 점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칭다오에서 회담을 가진 것은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을 존중해 한국이 특별히 중국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보란듯이 중국은 무시한 것이죠. 레닌강 앞바다에서 실탄 사격을 한 장소는 회담 장소인 칭다오와 차량으로 3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장소. 실사격 훈련하는 장소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훈련을 하는 지역이 레닌강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 둥반도 북쪽 바다인 보아이의 지역 다롄항 인근 바다에서도 실사격 훈련이 시행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동부 항구 중 거점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다롄항에서도 비슷한 사격 훈련이 시행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대만이 겪은 일을 대한민국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한민국 시민들 사이에 퍼졌죠. 이미 작년부터 중국이 몰래 서해 바다를 중심으로 작전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허락 없이 서해 바다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관찰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서해를 움직이다 동경 124도를 넘어 동쪽으로 들어온 일이 대표적이죠. 작년 1월에 벌어졌던 일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동경 124도는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으로 한국과 어떤 합의도 없는 구역. 더 과감하게 백령도에서 40km 떨어진 해역까지 경비함이 진출했죠. 서해 북방한 개선을 지키던 전투함 한 척을 급하게 타견. 중국 경비함 감시에 나서자 중국 경비함은 잠시 멈추더니 이내 한국 전투함을 보고는 도망쳤습니다. 백령도 40km 지역은 공식적으로 공해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한국 모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전에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상대 국가의 허가와 양해를 구한 뒤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단 한 번도 이런 매너를 지킨 적이 없었죠. 100명도 앞까지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자신들은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위안급 잠수함 3600톤이 동경 124도 사이 해역에서 물 밖으로 나와 항해하는 장면도 한국 해군에 의해 포착될 정도로 과감한 것을 넘어서 뻔뻔한 태도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중 잠정주 지지역에 한국 정부 몰래 석유 시추물을 설치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중국의 설치물을 강력하게 하니 중국 정부가 구조물을 치우는 것으로 일단락을 맺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중국 정부는 그대로 시추물 건설을 강행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탄 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죠. 자국 연안에서 발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적의를 드러낸 행위.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놀라운 소식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살짝 공개한 것입니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경렬비열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여기에 해군을 배치해 앞으로 중국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군을 출격, 중국에게 확실한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정부가 정보를 살짝 흘린 것이죠. 이는 최근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이 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충남도가 연구 영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연안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무인도나 낚시하는 사람들 외에 자주 찾지 않는 이곳에 영해관리와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 등 주요 함선이 이곳에서 정박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재빠르게 중국 함선 퇴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연안항 지정과 관련해 정부에서 연안항 외에도 아예 해군 군사기지를 지어 전략적으로 서해를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것입니다. 경렬비열도에 군사기지가 세워지고 향후 한국형 경항모가 만들어지고 이곳에 경항모를 배치한다면 중국에게 상당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장소인데요. 인공섬 확장 계획까지 더해 경렬비열도는 서해를 지키는 수호기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뀐다고 하죠. 중국도 서해에 위치한 경렬비열도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데요. 과거 조선족을 앞세워 20억 원의 경렬비열도를 중국도 지정학적 가치를 눈치채고 손에 넣으려 했던 곳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반드시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 그러나 이를 눈치챈 한국에서 이 지역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올해 연안항을 지정해 항만 기초시설과 물자들을 도입하고 향후 개발할 군사기지 물품까지 취입 이후 이 지역에 내륙물을 설치한 뒤 군사기지로 활용해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때부터 초안이 작성, 이를 수립하기 위해 정부에서 별도 프로젝트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경항모 사업과 더불어 한국은 조용히 수면 아래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한국 때문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되레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 중국은 망언을 뱉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한국 기자에게 산불이란을 얘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MD 시스템 도입을 거부, 한미일 군사동맹을 참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드 운용 제한까지 약속해 산불이란을 중국에게 지난 정권 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지금 정권에서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것이 화근이었죠. 뻔뻔한 중국의 태도에 한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맞대응하며 중국의 망언을 되받아 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만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격을 상정해 대응까지 준비하는 듯 경렬비열도 군사기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러미 킹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최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협력은 물론이고 서해에 생길 군사기지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오만을 꺾을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경항모까지 결합된 서해의 강력한 군사기지를 준비 중인 대한민국. 최근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을 두고 하는 말들인데요. 공항 활주로의 길이를 크게 늘려 대형 군용기도 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독도를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 선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활주로를 늘리는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엄체호를 건설하고 적절한 정비시설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공군기지를 방어할 최선의 경비대와 방공부대, 방공부대가 사용할 방공 레이더와 지대공 포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울릉공항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울릉공항을 요새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현무 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현무를 깔면 일본의 4개 호위대군이 배치된 모든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으므로 적은 군사력으로도 일본에 대한 강한 먹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용기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공항을 정말 요새화하더라도 사용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이며 이를 늘려봐야 1500m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웬만한 군용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무장 탑재량을 꽉 채운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고작 1.2-1.5km에서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로 인해 이런 판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덕분인데요. 지난 7월 19일 KF-21 보람에는 여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겨우 수백엔 지상활주 이륙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심지어 실제 미사일과 무게가 똑같은 더미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들이 KF-21 보람에라면 울릉공항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KF-21 보람에를 가져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타이에서 수차례 주장했던 KF-21이라면 울릉공항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면 같은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릉공항을 요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정확히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독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초계기 도발 역시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 도발이며 최근 일본 수상 기시다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자 독도부터 들먹였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주장이 담긴 2022 담의백서를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와 이를 보도할 항공자위대가 독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한국을 압도하니 무슨 말을 해도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 정치도구로 자기 입맛대로 꺼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의 전력은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일본 제3호위대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1함대는 두 척의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울산급 한 척, 윈천급 한 척, 대구급 두 척, 호암급 세 척 등 총 9척의 대형 전투함을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 중 울산급 한 척과 포항급 세 척은 개함반공이 불가능하고 타격력도 거의 없는 구식함입니다. 북한의 퐁퐁배를 상대한다면 몰라도 일본 해자대를 상대로는 사실상 한국 해군이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광개토 대왕함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초계기 도발 사건 당시 예인소나와 레이더 등 여러 장비가 노후화로 사실상 장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폭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대구급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은 무늬만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독도에 동원할 수 있는 대형함 9척 중 6척만이 실제 전력이며 그중 일본과 대등한 전력이 4척입니다. 반면 우리 1함대의 상대인 일본 해자대는 아주 강력합니다. 만재 19,000톤 급 휘우가급 헬기 모함을 주축으로 공보급, 아타고급, 이지스함각 한 척과 5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강력한 대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호위 대군이 주둔 중인 마이지로 지방대 소속 구축함 3척을 더하면 독도 방면으로 총 11척의 대형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와 가까운 오키에 군 수송기와 전폭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오키 공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독도를 공격한다면 우리 이란대만으로 독도를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KD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무수한 FFX-3, FFX-4를 연달아 건조 및 배치해 해역 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초계기 도발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의 침략 의지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 목감 2급을 생산해 지방대의 구형함정을 교체하는 등 전력 강화가 한창인데다 앞서 말씀드린 오키 공항을 이용해 공중 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울릉공항의 요새화입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1200m에서 1500m로 늘린 뒤 전투기 12, 16대로 편성된 비행대대를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대대급 부대를 울릉도에 배치할 수 있다면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동해에서는 한일 간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주로가 문제입니다. 1200m 활주로는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최대 탑재량보다 적은 양의 무장만 탑재하고 이륙하거나 비상착륙하는 것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만약 울릉공항에서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현재로서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F-35B 외에는 쓰기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를 300m 더 늘려 적어도 전투기만이라도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건설이 한창인 울릉공항의 모습입니다. 터미널과 각종 부대 시설은 산을 깎아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공사가 그야말로 난공사입니다. 이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가 오고 가도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케이슨입니다. 케이슨은 활주로의 하중을 견디고 지탱해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포항에서 제작되어 플로팅 도크를 통해 운송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활주로를 늘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활주로를 늘려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이착륙은 고도와 속도의 영향이 큽니다. 일례로 중무장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가속 시간이 길어져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속이 좋다고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급가속으로 이륙을 하려고 기술을 너무 높게 들면 바람의 저항이 커져 전투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착륙할 때는 착륙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투로 파손된 전투기가 비상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군이 운용 중인 군용기도는 300m나 활주로를 더 늘려도 제대로 작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서 보라매는 불과 700m 주행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이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바등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설계 덕분에 빠른 가속 후 급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한계와 해수로 인한 기체 부식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F-21N입니다. KF-21 제작사인 카이의 류광수 부사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을 봤는데 KF-21 함재 기형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착륙 장면을 유심히 봤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KF-21N을 사업 로드맵에 여러 차례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KF-21N이라면 울릉공항은 물론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렬비열도 공항 등에도 고정익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왕복까지 더해진다면 해상 분쟁 시 빠르게 스크램블이 가능합니다. 즉, 명령만 떨어지면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의 규모입니다. 지난 8월 9일 크림반도 사키시 노보페드로우카 공군기지가 단 2발의 단거리 탄도탄에 배멸됐습니다. 탄약고와 지휘시설, 그리고 항공기들을 편하게 운용하겠다고 한 곳에 모아뒀다가 탄약고 유폭에 휩쓸린 것인데요. 폭발한 탄약고로부터 무려 1km 바깥에 있던 항공기까지 모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은 활주로를 300m 면장해도 길이가 2km가 넘지 않는 작은 공항입니다. 당면이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고와 폭탄을 저장할 탄약고, 정비창을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몰아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한 방에 무력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 투자를 좀 더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후방의 산인데요. 현재 울릉공항 계획에서 해당 방면에는 주차장과 울릉도 시내로 이어지는 터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약고를 집어넣고 공항 남쪽에 전투기를 사용할 엄체호와 정비창을 건설한다면 최대 16대 정도의 고정익기는 충분히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공항 북쪽 고지대, 천궁2, LCM 등으로 구성된 방공부대를 설치하면 공항은 물론 독도 영공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독도 방어 요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무5라고 공개된 사거리 600km의 6톤 탄두로 구성된 포대를 2개 포대 정도만 울릉도에 배치하면 엄청난 억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사시 남하할 중국군을 타격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호위대군의 모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쪽 일본에 대한 억지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사거리 600km면 독도를 직접 포위할 수 있는 일본의 3호위대군이 위치한 마이지로뿐 아니라 사세보의 2호위대군, 구레의 4호위대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을 요새화하면 일본의 그 잘난 해자대가 감히 우리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공항을 완전히 요새화할 수 있다면 지긋지긋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산 FAU-10 경공벽기를 실제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O-1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완신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O-1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U-10과 마찬가지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O-10 고등훈련기에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 항공기의 유럽 수출 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석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 트레카 준장은 블랙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그제고시 실루사제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 공군기지단장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피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르게 PZ-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이글스는 댕블린 기지 상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 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국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O-1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관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레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2비행단에는 국산 FA-6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 대수 48등,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레카 준장은 미그-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전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호-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5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바이-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바이-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전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되나. 트레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50은 카이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카이는 지난 6월 록히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해 한국산 경공격기 FA-6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 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링기작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08 1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카이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6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6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젯 튀르키예,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60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6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 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의 해상 영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 장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 지으면 시업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5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6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5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50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5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 피니아 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 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 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 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 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이 FA-50을 운용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카이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라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항공유도 31.9%, 탄약 16.5%, 화력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약 5.8%, 화력 6.8%, 함정 6.8%, 기동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의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S 시스템에도